그리고 자식 먼저 도와야지.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야.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 그 순간 제 안에서 모든 게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내가 날 모시고 산 건 맏며느리니까 당연한 거야. 넌 효도한 거니까 너 좋은 일 한 거지. 설마 그걸로 뭘 바란 건 아니지?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그저 당연히 있어야 할 맏며느리이지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냥 돌봄 노동자였을 뿐입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제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몰랐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때도 다 그렇게 살았고 나도 똑같이 했다. 장손, 맏며느리는 다 그런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올해 62살의 김옥자입니다. 결혼한 지 벌써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신혼이 엊그제 같아요. 간호사로 일하다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렸고 아이들을 낳고 시어머니를 모시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시절엔 장남의 아내라면 당연히 시부모님을 모셔야 한다고 여겼죠. 저도 맏며느리였기에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장남인 남편과 결혼했으니깐요.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친정 어머니보다 시어머니를 더 가까이에서 챙겼고 식사부터 건강, 옷까지 하나까지 정성껏 돌봤습니다. 옥자야,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고맙다. 어머니는 가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곤 했어요. 처음엔 그 한마디가 참 뿌듯했습니다. 내가 인정받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서운함도 하나둘씩 쌓여갔습니다. 명절이면 저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했어요. 손이 터져도 허리가 아파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명절 전에 장 보는 건 또 어떻고요. 혼자서 이고 지고 남편은 늘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죠. 반면 동서 미영이는 명절 당일에 와서는 음식 만들기는커녕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몸만 와서 시어머니께 애교만 부리다 갔습니다. 설거지 한번 잘 거들지 않았어요. 아이고, 미영아, 얼굴이 홀쭉해졌네. 많이 먹고 가거라. 멀리서 오느라 힘들었지? 시어머니는 동서를 보면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살가운 말투는 제가 30년을 함께 살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동서는 가끔씩 와서 살갑게 아양만 부리고 가니 더 예뻐하시고 저는 평생 애교 한 번 없이 무뚝뚝하게 대해서일까요? 그래도 그런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 마음 한편이 텅 빈 것처럼 서운하고 쓸쓸한 느낌이었습니다. 막내 시누이 영자는 더했습니다. 명절은커녕 평소에도 시어머니를 보러 온 적이 없었습니다. 얼굴 한번 보기 어려웠습니다. 전화도 몇 달에 한 번?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은 바쁘니까 형편이 그러니까. 어머님은 언제나 자식들의 사정은 다 이해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병원 진료나 응급 상황도 항상 제가 함께 했어요. 영수도 영자도 동서도 아니고 언제나 저 혼자였습니다. 정기 검진, 응급실, 입원. 모든 순간에 제가 있었습니다. 아가씨와 도련님은 전화 한 통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즘 세상에 다들 바쁘지? 본인 자식들은 늘 힘들고 바쁘고 저의 수고는 당연한 일처럼 여기셨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셔서 혼자서 급히 응급실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때가 밤 11시였어요. 남편은 야간 근무 중이었고 결국 저 혼자 모시고 응급실에 갔었죠.
병원 의자에 앉아 기다리던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프면 누가 날 이렇게 챙겨줄까? 그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죠.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님을 방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털썩 주저앉았고 뻐근한 몸을 어루만졌습니다. 아침부터 식사에 집안 정리, 저녁에 응급실까지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옥자야, 내일 아침엔 뭐 먹니? 어머니, 아직 생각은 못했는데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소고기 묵국 좀 먹고 싶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밤늦게 응급실을 다녀온 후에도 다음날 아침 메뉴를 걱정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모든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 했죠. 네. 준비해 볼게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이튿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상시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옥자야, 영수랑 영자한테 전화 좀 해줘. 걱정할 거야. 저는 형식적으로 전화했고 동생들은 늘 하던 말만 반복했어요. 형수님, 늘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막내 시누이 영자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별일 없었어. 아, 다행이다. 언니. 미안해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 쓰네요. 그리고 끝. 그들의 책임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어머님의 가족은 많았지만 곁은 항상 저 하나뿐이었죠. 다른 가족들도 항상 어머님 케어는 당연히 제가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보다도 본인들의 아들, 딸, 둘째 며느리를 더 높게 평가해 주시는 것 같았죠. 저는 그냥 당연한 도우미 같은 사람이었어요. 원래 맏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거지. 저희 어머님이 전화로 하던 말씀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얼마 후 또 명절이 다가왔어요. 추석이었습니다. 옥자야, 이번엔 좀 더 신경 써줘. 안 오던 친척들도 온다더라. 네. 어머니, 저는 또다시 혼자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송편 빚고 나물 무치고 갈비찜 끓이고 손도 허리도 모두 아팠지만 저를 대체할 사람은 없었기에 참았어요. 오후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둘째 도련님 가족 4명, 영자 가족 5명, 우리 가족까지 다 하면 총 15명이었어요. 어머니, 매번 명절마다 느끼는 거지만 음식 솜씨 정말 최고예요. 동서는 늘 그랬던 것처럼 어머님께 애교를 부렸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인데 시어머니가 만든 거라고 늘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도 부정하시지 않았고 저도 딱히 제가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았으니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저 혼자 이걸 다 만들었다고 생각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명희는 참 예뻐 말도 곱게 하고. 시어머니는 늘 작은 며느리인 동서를 더 예뻐하고 친척들 앞에서 자랑하셨습니다. 저는 30년간 군말 없이 시어머니를 모셔왔는데 한 번도 저에 대한 고마움을 남들 앞에서 표현하신 적 없었어요. 남은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머님께 어떤 존재일까? 그렇게 혼잣말을 삼키며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시누이 영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언니, 우리 엄마가 요즘 부쩍 외로워해요. 그래. 어머님이 그러셔? 네. 언니가 더 말도 붙여드리고, 같이 놀러도 다녀주시고, 영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가씨도 어머님 딸이잖아요. 네. 아, 전화도 드리고 가끔 찾아뵈세요. 어머님이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아세요? 영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에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내년부턴 명절 음식 좀 줄일까 해요. 뭐라고? 친척 수가 많지 않으니 조금 간소화하면 어떨까 해서요. 오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음식을 줄이면 어쩌니? 시어머니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명절 하루 하던 대로 하면 되잖아. 어머니 이번엔 동서라도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먼 데서 일하는 애를 어떻게 부르니? 그 순간 차디찬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애들 챙기랴 집안일하랴 어머님 챙기랴 정신없는 건 똑같아요. 하루 이틀 정도는 동서도 시간 낼 수 있잖아요. 그게 맏며느리가 해야 할 역할이야. 그 말이 제 가슴을 칼처럼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 없이 불 꺼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시간이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차별은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마모되어 갔습니다. 기억나요.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던 그때 일주일 내내 병실 침대 옆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간병인을 부르자고 했지만 어머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난 낯선 사람이랑 있는 거 너무 힘들어. 너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당연하다는 듯 그건 제 몫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막내 시누이도 도련님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직장일이 바쁘다고 했고 영자는 애들 돌봐야 해서요라며 변명을 둘러댔어요. 늘 그렇듯 그들은 핑계만 넘쳐났죠. 그런데도 어머님은 그들을 두둔하셨어요. 애들이 바쁜데 올 시간이 어디 있겠니? 내가 이해해야지. 그 말은 결국 저에게 던지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말하고 싶었어요. 나도 바쁘고, 나도 지치고, 나도 아프다고.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맏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라고 스스로 납득하고 있었으니까요. 병원 복도를 혼자 걷다가 결국 빈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 인생은 대체 뭐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가 너무 초라하고 처량하게 느껴졌어요. 명절과 가족 모임은 더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죽도록 고생해 만든 음식 앞에서 어머님은 동서만 칭찬하셨고 그 와중에도 본인 딸에게 싸줄 반찬을 따로 챙기기 바쁘셨죠. 가족들이 웃고 떠드는 사이 저는 조용히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은 눈치만 볼 뿐 단 한 번도 어머님께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시간과 인생은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떡을 사려다 떡집 사장님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옥자 씨, 시어머니 모시고 산 지 30년 되셨다면서요. 정말 고생 많으세요. 그래도 많이 도와주시죠. 네, 아니, 얼마 전에 그 집 둘째 며느리가 손주들이랑 와서 떡 사가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매달 교육비 명목으로 100만 원씩 지원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옥자 씨 댁엔 더 많이 챙겨주시겠거니 싶었죠.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100만 원이라니. 여지껏 저희에겐 돈 한 푼 주시지 않으셨죠. 오히려 저희가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매달 100만 원? 우리는 용돈을 드리고 있는데?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께 넌지시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도련님 댁에 매달 좀 도와주시는 게 있으세요? 응. 영순애는 벌이가 그리 크지도 않고 손주들 교육비도 많이 들어서 내가 안 도와주면 어렵겠더라. 당연하다는 듯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전혀 미안해 하시지 않는 듯한 모습에 할 말을 잃었죠. 설마 그런 걸로 너희가 서운해하는 건 아니겠지? 너희는 장남이잖아. 결혼할 때도, 영철이 공부할 때도 제일 먼저 챙겨줬잖니. 이젠 동생들도 좀 도와줘야지. 장남은 부모 모시는 게 당연하고 용돈 드리는 것도 당연한 거야.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아범 혼자 벌어서 용돈 드리고 애들 뒷바라지도 다 하고 있어요. 동서댁은 매달 100만 원, 아가씨에겐 차까지 사주셨다면서요. 그런데 저희는 한마디 말도 없이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영자네는 돈이 정말 없잖니. 이제 막 사업 시작했는데 미천도 없고 애가 걸어 다닐 순 없잖아. 뭐라도 도와줘야지. 어머님, 저희도 사업 한번 해보려고 해도 미천이 없어서 시작도 못해요. 없는 살림에 용돈까지 드리는데 왜 저희에겐 그렇게 말 한마디 없으셨어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내뱉은 말,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범은 직장 다니고 너는 집안일이나 하지. 무슨 사업을 해? 그리고 자식 먼저 도와야지.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야.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 그 순간 제 안에서 모든 게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내가 날 모시고 산 건 맏며느리니까 당연한 거야. 넌 효도한 거니까 너 좋은 일 한 거지. 설마 그걸로 뭘 바란 건 아니지?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그저 당연히 있어야 할 맏며느리이지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냥 돌봄 노동자였을 뿐입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제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몰랐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때도 다 그렇게 살았고 나도 똑같이 했다. 장손, 맏며느리는 다 그런 거야. 무언가를 바란다고요? 저는 단지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가족으로 대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냥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난 내 검은 속내가 궁금하구나. 나한테 뭘 바랬던 거냐? 검은 속내. 30년. 내 인생의 절반을 바쳐 살아온 시간이 당연한 일로 던져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랐던 건 돈도 선물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고맙단 말 한마디면 충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제 마음을 검은 속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말에 가슴 한가운데가 깨지는 듯 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막내 시누이에게 돈을 주신다는 사실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전화 통화를 하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막내딸 영자였습니다. 아이고, 애들 셋에 사업까지 하려면 차가 있어야지. 엄마가 한 대 사줄 테니 적당한 걸로 알아봐. 저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10년이 훌쩍 넘어 수시로 고장나는 차를 끌고 다니는 저희에겐 한 번도 관심 없으시던 분이 시누이에게는 새 차를 아무렇지 않게 선물하신다니요. 영자네는 자리 좀 잡아야지.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너희는 그나마 괜찮잖니?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형편으로 따지자면 우리 집이 훨씬 어려웠습니다. 우린 매달 빠듯한 살림 속에서도 어머님께 50만 원의 용돈을 드리고 있었고 자식들 중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장손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매달 드리고 있었죠. 저는 문틈 사이로 어머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끊으시며 응,
엄마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그 다정한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우리는 그냥 장손이니까. 그저 의무만 수행해야 하는 존재였던 거구나. 저희 부부는 주는 사람이고 막내 시누이는 받는 사람. 그게 어머님께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저는 너무 서럽고 서운했습니다. 그간 아무런 생색도 내지 않고 묵묵히 저의 할 일을 해왔던 건 맏며느리로서 책임감도 있었지만 그 안엔 진심도 있었기에 더 쓰라렸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왔지만 서운한 마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소리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심을 다한 건 나뿐이었구나. 어머님께 저는 그저 당연히 해내야 할 맏며느리의 역할이었으니깐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해 저를 보고 놀란 눈치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저는 참았던 감정을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당신, 어머님이 도련님이랑 영자한테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신 거 알고 있었어? 영철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대충은 들었지만 자세히는 몰랐어. 왜 그래? 왜 그러냐고. 너무하잖아. 우린 매달 용돈 들이면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겐 100만 원씩 주고 차까지 사주시고 우린 뭐야?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고 남편도 적잖게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뭘 바라고 어머님을 모시고 산 건 아니지만 이런 말씀들은 정말 너무하세요. 그동안 참아온 서운함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처음으로 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 그래. 우리가 모시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효도한 거니까 결국 나 좋은 일 했다는 거야.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꽉 쥐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몰랐어. 미안해. 당신한테 늘 고맙고 미안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을 줄은. 영철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어머님 모시고 사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어? 그 말에 저는 더 슬펐습니다. 남편도 몰랐던 거죠. 제가 얼마나 서운하고 외로웠는지를.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에게 제 속마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돈 바라고 어머님 모신 거 아니야. 그저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것뿐이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참지 않기로, 더는 당연한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고. 이튿날 아침 어머님은 평소처럼 말씀하셨어요. 옥자야, 오늘 병원 가는 날이지? 준비하자꾸나.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도련님이나 아가씨께 부탁하세요. 뭐라고? 어머님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도련님은 매달 100만 원씩 받으시고 아가씨는 새 차까지 받으셨잖아요. 그분들이 어머님 모셔야죠. 옥자야, 너 지금 무슨 소리야? 저 이제 며느리 노릇 그만하겠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말이 너무 뜻밖이셨던지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라고. 그럼 이제 진짜 며느리처럼 살게요. 그 순간 어머님이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너 갑자기 왜 이러니?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저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살고 싶지 않네요. 그동안 너무 참았죠. 30년 동안. 그날 아침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에서 나가기 위해 짐을 쌌습니다. 더 이상 그 공간에서 함께 지내고 싶지 않았어요. 옷장에서 옷을 꺼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나가는 게 맞을까? 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퇴근한 남편이 짐을 싸고 있는 저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당신 진정 좀 해. 어머니 성격. 당신도 어느 정도는 알잖아. 이번 건은 그냥 넘기자. 살 날도 얼마나 남으셨다고. 당신도 똑같아. 나한텐 늘 이해하라고만 했잖아. 저는 짐 싸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며느리 김옥자가 아니라 나로 살아갈 거야. 장손 역할, 효도도 당신 혼자 하라고. 이혼해 줄게. 남편은 당황했어요. 무슨 이혼이야? 그렇다고 내가 어머님을 버리고 가면 누가 어머님을 모셔? 우리밖에 어머니 모실 사람이 어디 있어? 매달 100만 원씩 받는 도련님도 있고 차까지 받은 시누이도 있는데 왜 늘 우리가 모셔야 되는데?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젠 돈 많이 받는 사람이 모셔야지. 우리도 형제니까 도와야지. 도와줘?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는 마트에서 장 볼 때도 가격 때문에 몇 번이나 내려놨다. 다시 들어. 알아? 우리도 노후도 전혀 준비 안 됐고 애들 공부도 아직 지원 중이고 시집 장가도 보내야 해. 알아?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겠죠. 제 말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당신 고생한 건 알아. 나도 미안해. 그냥 우리 조금만 더 버티면 안 될까? 아니, 나는 더 이상 못 참아. 참을 거면 당신 혼자 참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저는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범하고 잘 지내세요. 전 이제 나가 살 겁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뭐? 아범아 옥자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라고.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이제 그 말대로 진짜 며느리답게 살아보려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너 지금 나가면 다시는 못 들어오는 줄 알아라. 걱정 마세요. 아무리 빌어도 다시 안 돌아올 거니까요. 너 단단히 미쳤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범아,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그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이 사람한테 사과하시고 마무리 지으시면 안 될까요? 남편이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항의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잘해왔는지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마음은 떠났고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당신, 이제 어머님 바꾸려 하지 마.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당신도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여보,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건강히 지내세요.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외치셨어요. 이런 불효를 저지르고도 너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겠냐? 하지만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날 저는 작은 원룸을 알아봤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남편은 그 후에도 어머니와 관계를 풀어보려 했지만 끝내 어머니는 변하지 않았고 결국 둘째 도련님 댁으로 가시게 되었죠. 하지만 예상대로 거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동서가 아무리 살갑다 해도 실제로 모시고 매일 마주보며 사는 것과 가끔씩 와서 어머님을 뵙는 것은 차원이 달랐겠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도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수님,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세요. 왜요? 미영이랑 관계도 좋지 않고 건강도 많이 안 좋으세요. 그 말에 저는 씁쓸히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이젠 서방님 댁에서 알아서 하셨으면 해요. 저랑 형은 할 만큼 했잖아요. 그 뒤로
어머님은 무릎과 허리 통증으로 거동이 어려워졌고 결국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제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간호사 경력을 살려 시간제 일을 시작했고 여행도 운동도 그림도 배우며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60둘의 처음으로 진짜 제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어느 날 커피숍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는데 한 친구가 말했어요. 옥자야, 요즘 진짜 밝아졌다. 표정이 완전 달라졌어. 정말이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엔 생기가 돌았습니다. 남편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희생만을 강요하는 효자 아들이 아니라 저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동안의 저의 고생을 가장 옆에서 지켜봐 와서였을까요? 미안해, 여보. 진작 당신 편이 되어줬어야 했는데. 그는 요양병원에 정기적으로 어머니 면회를 다니며 아들로서의 도리는 다했지만 이제는 저에게 더는 참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도 조용히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옥자야, 내가 잘못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다시 같이 살자. 내가 없으니까. 이제야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겠어. 저는 그 손을 살며시 감싸쥐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미워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젠 저도 자유롭고 싶어요. 이젠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당신 편이야. 응. 나 이제 진짜 내 인생 살 거야. 저는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나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고마웠던 건 남편의 변화였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시간이야.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을 때 그 따뜻한 온기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들을 하나씩 떠났습니다. 설악산도 가고 지리산도 갔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떠나는 여행이 이렇게 즐거운 줄 그땐 몰랐습니다. 당신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가서 늘 미안했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지? 그러게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 사는 것 같아요. 저희는 손을 잡고 웃었어요. 모든 게 괜찮아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어머님에 대한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기에 저는 제 몫을 다했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가끔 요양병원에 들러 면회를 가면 어머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으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흔들리지 않으려 합니다. 이제는 맏며느리로서의 김옥자 인생이 아니라 저만의 진짜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니깐요.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저를 위해서라도 스스로에게 미안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저를 위해 살아가고 싶어요. 요즘 저는 참 바쁘고도 행복합니다. 간호사로 파트타임 업무를 시작하면서 경제적 여유도 생기고 복지관에서 취미 수업도 듣고 있어요. 운동도 시작했고 여행도 자주 다닙니다. 남편과 함께 그동안 못 가본 여행을 다니고 간호사 경험을 살려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합니다. 요양병원에 어머님 면회를 가는 것도 이제는 며느리의 의무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병원의 간호사가 웃으며 인사할 때면 저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네. 오늘도 어머님 뵈러 왔어요. 정말 좋은 며느리세요. 요즘 이런 며느리 흔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걸.
진짜 가족이란 의무나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리요. 여보,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남편이 물어봐요. 글쎄요. 뭐 먹고 싶어요? 당신 힘들 텐데 오늘 하루는 나가서 사 먹자. 예전엔 시어머니 삼시세끼 챙기느라 외식은 꿈도 못 꿨지만 지금은 피곤하면 배달도 시키고 그냥 쉬는 날도 있어요. 이 작은 여유 하나하나가 이제는 너무도 소중한 제 일상입니다. 진짜 제 인생이 이제 시작되었어요. 요즘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설렙니다. 오늘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작은 기쁨이 내게 찾아올까? 30년간 잃어버렸던 저를 이제야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기목자로 살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30년간 맏며느리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기목자라는 이름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어요. 누군가는 불효라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할 만큼 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은 단 하루도 저를 잃지 않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저와 같은 선택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도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요.